감회가 굉장히 새롭습니다. 제가 용암해수센터장으로 부임한 지가 오늘이 2203일째 되는 날인데 용암해수가 이렇게 주목받은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가슴이 벅찹니다. 준비된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암해수라는 용어는 법적인 용어도 아니고 학술적인 용어도 아니고 만들어낸 조어입니다. 엄밀히 얘기해서 용암하고도 뭐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해수니까 바닷물이죠. 바닷물은 상식적으로 바다에 있어야 되는데 이 용암해수라는 자원은 저희 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구자읍 한동리에 지하 130m를 뚫으면 이 자원이 있습니다. 정말 희한한 자원입니다. 예전에는 그 용암해수에 대한 그 미사여구가 되게 많았었어요. 뭐 제주의 독특한 지질 구조에 기인한 제주만의 독특한 수자원 이러고 미사여구를 많이 달았었는데 저는 이제 한마디로 그냥 대한민국 보물이다, 나아가서 세계의 보물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좌측편에 있는 게 제주도의 평면도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제주도의 단면도입니다. 짙은 푸른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법적으로는 염지하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염분이 있는 지하수다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저희 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포인트가 요 지점인데 해안선에서 한 1.7km 정도 들어와 있는 데입니다. 짙은 푸른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염지하수인데 염지하수 중에서 저희 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여기서 취수한 것을 용암해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데서 취수한 거는 용암해수라고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냥 염지하수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제주도의 동부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죠. 서쪽에는 있으나 마나 하고 남쪽, 북쪽에는 없습니다. 동쪽에 많아요. 왜 그러냐? 오른쪽 단면도를 보시면 이 서귀포층이라는 지질층이 투수가 되지 않는 지질층입니다. 그래서 육지부는 이런 지질층이 이렇게 그릇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빗물이 내리면 거기에 고여 있는 것을 취수하는 게 육지부의 지하수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이게 거꾸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빗물이 내리면 다 흘러버립니다. 혹시 제주도 해안가에 가서 보시면은 물이 이렇게 샘솟는 용천수 그거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빗물이 내려서 흘러가지고 역류하는 게 그 용천수입니다. 이 서귀포층 위에 있는 지질층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삼다수층입니다. 삼다수. 빗물이 내려서 이 삼다수층까지 오는데 16년에서 한 18년 정도 경과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서귀포층이 제주도는 동쪽이 서쪽보다 낮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쪽으로 해수가 들어온 거죠. 그게 용암해수입니다. 어느 정도 양인가를 저희가 한번 추정을 해봤어요. 이 단위가 100만 톤입니다. 71억 5,500만 톤이 있습니다. 현재 부존 양 자체가. 그런데 바다가 존재하는 한 뽑으면 뽑은 만큼 또 들어옵니다. 하루에 1000톤씩 취수를 하면은 19,602년을 쓸 수 있는 양이에요. 현재 부존 양이. 그런데 뽑으면 또 들어오죠. 요즘 핫한 이슈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얘네가 방류를 했어요. 방류를 하면 해류를 타고 제주도 해안가까지 올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 71억 5,500만 톤의 압력이 무지무지하죠. 그 압력 때문에도 못 들어오지만 뽑아야 들어와요. 뽑은 만큼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1000톤씩 취수를 하면 19,602년이 걸린다고 그랬으니까 들어오려면 10,000년 이상은 걸리겠죠. 10,000년 후에는 저도 없고 여러분도 안 계시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아니 그냥 바닷물 갖다 쓰면 되지 뭐하러 돈 들여가지고 관정 뚫어가지고 저 자원을 쓰느냐. 이 자원은 사시사철 수온이나 pH나 염분 농도의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재로서 표준화하기가 아주 좋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앞서 안반에 스며들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오염원에서 완전히 차단이 된 겁니다. 이 안반을 저희가 동위원소 분석을 해봤어요. 동위원소 분석을 해봤더니 40만 년 전 안반입니다. 그러니까 제주가 화산을 폭발할 때 생성된 그런 안반이라는 거죠. 40만 년 전에 플라스틱이 있었겠습니까? 없죠. 미세 플라스틱, 방사능 이런 거 검출되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산업화 소재로서 아주 유용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바닷물은 세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일반 바닷물이 있고 깊은 바닷물이 있죠. 한 수심 200m 정도에 있는 바닷물.
땅 속에 있는 바닷물. 이 세 바닷물을 성분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봤더니 나트륨에서부터 칼슘까지는 수치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소위 이제 희귀 미네랄, 뭐 실리카부터 쭉 이렇게 망간 이렇게 보면 얘는 뭐 한 5배 많고 뭐 한 40배 많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는 몰라요. 데이터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년간 성분 분석한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평균치를 때렸더니 저런 숫자가 나오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이건 한국생명연합하고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이 공동 실험한 결과인데 보시는 것처럼 술 깨는 효과, 지방간 억제, 항산화 효과, 심지어 뭐 머리가 나는 효과까지 있다 그래요. 네. 그런데 대한민국의 법상 저런 효능이 있다, 저런 기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세포 실험하고 동물 실험하고 임상 실험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센터장으로 가서 이제 보고를 받았죠. 근데 이게 동물 실험까지만 한 거예요. 임상 실험을 안 했어요. 그래서 왜 임상 실험을 안 했어? 그랬더니 저희 그 모 팀장님이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돈이 없어서 못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돈이 없어서 못한 것도 맞죠. 임상 실험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개별 미네랄들의 효능이나 특성은 다 규명이 되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칼슘이 뼈에 좋다. 이게 다 과학적으로 규명이 된 거죠. 그런데 이게 다 합쳐진 복합 미네랄은 얼마만큼을 어떤 주기로 어떻게 복용을 했을 때 어떤 기전이나 기작에 의해서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입증하기가 무지무지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걸 반드시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취수를 하는 원리를 모식화한 겁니다. 130m 뚫으면 용암해수가 있어요. 그거를 수중 펌프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 공정을 거칩니다. 하나는 여러분들 가정에 다 있는 정수기에 쓰는 원리인 역삼투압이라는 걸 돌립니다. 또 한 가지는 전기투석을 합니다. 이 역삼투압이라는 애는 워낙 파워풀해서 싹 다 걸러버립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정수기 물이 수돗물만 못하다. 아까 여러 가지 좋은 미네랄들을 역삼투압은 그냥 싹 다 걸러버립니다. 그래서 용암해수 원수가 10이 들어가면 거의 H2O에 가까운 탈염수라는 게 5가 나오고 용암해수보다도 염분 농도나 미네랄 농도가 2배가 되는 농축수가 5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전기투석을 하게 되면은 NaCl만 빠진 나머지 미네랄이 있는 ED수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얘와 얘를 섞어서 블렌딩한 게 앞에 있는 이 용암수입니다. 이 용암수의 라벨을 한번 보시면 좌측 하단에 아마 혼합 음료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물이라고 표현을 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의 먹는 물 관리법상에 먹는 물은 내추럴 상태에 있는 걸 그대로 취수해가지고 충진한 거를 물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가공을 했잖아요. 가공을 했기 때문에 음료입니다. 혼합 음료. 그래서 편의점에 삼다수 있고 아이시스 있고 백산수 뭐 평창수 있는 데다가 얘를 진열하면 위법입니다. 어디에 가야 되느냐? 콜라 사이다 있는 음료 매대에다가 진열을 해야 돼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대한민국 법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기술을 못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본질은 물입니다. 근데 먹는 물이라고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아까 소금 얘기를 했는데 얘는 어떻게 했는가? 이제까지. 얘는 바로 우수관으로 방류했었습니다. 양이 많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환경 문제, 생태계 문제가 생기겠죠. 오염수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이거를 어떻게 저감을 할까를 고민하다가 소금 만들면 되겠다. 예. 그래서 소금이 시작된 겁니다. 저희가. 용암해수가 어떤 부분에 적용이 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예, 마시는 음료의 원료로 사용하죠. 예. 그 다음 식품 원료로도 씁니다. 그 다음에 화장품 원료로도 사용하죠. 파우더화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소금입니다. 소금도 저희는 고체 소금을 하는 게 아니라 액상 소금 하겠다는 겁니다. 소금을 만드는 거의 가장 키 팩터는 에너지 비용입니다. 에너지 비용. 여러분 염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바람 에너지, 태양 에너지가 들어가서 증발시켜가지고 소금이 되는 거죠. 그만큼의 에너지가 들어가야 소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 고체 소금을 만드는데 에너지 비용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한번 소금을 만들어 봤더니 단가가 어느 정도 되느냐? 1kg에 1,500원 정도가 나옵니다. 생산 원가가. 그럼 먹겠습니까? 1kg에 그렇게 된 건? 안 먹겠죠. 그래서
액상소금하자. 액상소금은 여러분들 달걀 후라이 할 때 소금 치면은 어디는 들어가고 어디는 안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액상소금 하게 되면 스프레이로 쫙 뿌리면 되죠. 그래서 절임 산업이라든지 어떤 장류의 원료로 활용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과수농가에서는 바닷물을 길어다가 희석해가지고 뿌렸었다고 합니다. 토양이 척박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토양에 미네랄이 없다 그런 얘기래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디수를 갖고 특정 작물의 특정 농도를 찾아가지고 이것도 액상비료 또는 스마트팜의 양액으로 활용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양식이라든지 이런 데 쓰죠. 통상은 이렇게 메인을 소개하고 뭐 기타 등등 이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용암해수의 가장 큰 잠재력은 여기 있다고 봅니다. 기타에. 이 5가지는 알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모르는 영역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 R&D, R&BD를 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용암해수 산업단지는 2가지 타이틀을 갖고 있어요. 전국에는 국가산단 포함해가지고 한 1,300여 개의 산업단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용암해수 산업단지는 2가지 타이틀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통상의 산업단지는 그 분양 요건이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업종은 입주가 가능하다. 어떤 업종은 뭐 유해 업종이기 때문에 입주가 안 된다. 이렇게 요건 정의를 용암해수 산업단지는 용암해수를 써야만 입주가 가능해요. 다른 업종은 못 들어옵니다. 용암해수를 쓰겠다고 하는 기업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전국 유일의 자원 기반 산업단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전국의 1,300여 개의 산업단지의 평균 규모가 22만 평 정도 됩니다. 이게 용암해수 산업단지의 전경인데 이게 몇 평이냐면 6만 평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작은 산업단지. 이게 2013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한 12년 정도 전이죠. 그 당시는 여기에다가 산업단지를 만들면 분양이 될까라고 노파심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웬걸 13년도에 분양을 시작하자마자 분양이 끝나버렸습니다. 이젠 용암해수를 활용해서 이 단지에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오려고 해도 부지가 없습니다. 부지가 없어서 저희가 2호관을 지어가지고 여기는 이제 임대로 해서 11개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용암해수 산업단지 전체에는 분양기업 8개, 임대기업 11개에서 총 19개 기업이 활동하고 있어요. 산업단지의 기업 수가 19개밖에 없다라는 건 참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또 짓습니다. 또 10개 기업을 또 이제 입주 기업으로 유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지금 다각화 시설이라는 게 뭐냐 하면 아까 그 농축수를 가지고 18%까지 농축을 시키는 대용량 농축기가 들어오는 그런 겁니다. 올해 9월에 준공이 완료됩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이고요. 특히 저희가 이제 음료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페트병을 제작하고 충진하고 살균하고 뭐 라벨 붙이고 박스 포장까지가 다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1일 3만 병을 생산할 수 있는 그 장비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장비 활용률은 저희가 1위일 겁니다. 제가 이 용암해수에 와가지고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용암해수가 아무리 좋아도 홍보가 되지 않으니까 반응들이 없는 거예요. 산업화가 요원했죠. 그래서 홍보를 하려고 봤더니 제주도에서 저희한테 홍보비로 2억을 매년 지원을 해주십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었어요. 아니 2억 매년 2억 하지 마시고 10억을 한꺼번에 주시고 5년 동안 주지 말라. 홍보를 하려니까 2억 갖고 하면 뭘 하고 있냐면 뭐 유튜브 만들고 SNS 제작하고 그래요. 알아야 뭘 용암해수를 치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용암해수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하여튼 홍보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돌아가시면 용암해수의 전도사가 꼭 되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센터에 가서 한번 이 수지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물 팔아가지고는 소위 돈이 안 되더라고요. 용암해수 원수가 1톤에 1,761원입니다. 오리온이 만드는 저 물을 몇십만 톤을 가져가도 계산기 두드려 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물은 사기업이지 알아서 할 것이고 제가 캐치프레이즈를 바꿨습니다. 메인 프로덕이 물이었거든요. 그거를 반대로 바이 프로덕을 메인 프로덕으로 바꾸겠다. 결국 무슨 얘기냐? 소금이나 미네랄 쪽으로 돌리겠다. 이게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다. 그런 얘기입니다. 용암해수가 정말 이게 그 베일에 가려 있다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차염소산수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차염소산 나트륨이라는 게 뭐냐면 락스입니다. 락스. 거기에서 NA만 빠진 게 차염소산수예요. 락스는 인체에 유해하죠. 그래서 락스 살균하면
다 환기시키고 막 염소가스가 나오니까 막 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얘는 똑같은 살균력이 있지만 인체에 무해합니다. 마셔도 됩니다. 살균력은 10배가 더 높아요. 전기 분해하면 이런 것도 나온대요. 이게 나오면서 거기에 바이프로덕이 뭐냐 하면 또 수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쉬운 게 뭐냐면은 두 개를 다 아우르는 제너럴리스트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주도는 수자원이 두 개가 있죠. 삼다수로 대변되는 담수지하수가 있고 용암해수로 대변되는 염지하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원을 이만큼 더 크게 그리고 싶은데 지명 관계상 이렇게 그렸고요. 대한민국 생수 시장은 마켓 사이즈가 1조입니다. 1조. 1조에서 삼다수가 마켓 쉐어가 40%이기 때문에 이 원을 돈으로 환산하면 4천억이죠. 이 교집합이 뭐냐? 삼다수와 이거죠. 근데 이걸 돈으로 환산해 보면 한 150억에서 한 200억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 많은 잠재력을 방치할 거냐? 앞으로 여기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뭐 단지는 고용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약간 들쑥날쑥이 좀 있었지만 매출은 보시는 것처럼 평균 한 20%씩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보물 같은 자원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정말 명색이 대한민국의 보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